저는 이제 공적 인사를 드리면 지우스 이제 그 본사죠. 본사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사그룹 교육연구원이라고 해서 대표 원장으로 있는 최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자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그 나갔던 안내문 혹시 큰 타이틀을 좀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만 본 어느 어머니께서 혹시 AI 강좌냐 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던데 물론 AI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뭐 AI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AI 이제 즐겨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AI 시대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연구자들은 AGI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 지금 우리가 피부로는 못 느끼는데 아이들은 뭐 챗GPT를 활용한다거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이제 뭐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어머님들도 아마 필요할 때 챗GPT 활용해서 정보를 얻고 하실 건데 이런 정도? 그다음 뭐 사물 인터넷이 대단히 이제 우리의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또는 이제 현실에서 체감을 좀 하고는 계시는데 이미 이거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큰 타이틀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제 이게 오늘의 이제 주요 초점인데 제가 이제 부제로 AI 시대 한 번의 업데이트로 내일이 달라진다. 10년이면 강산이 편한다는 옛날 속담이고요. 지금은 워낙 이제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1년만 지나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AI는 한 번 업데이트가 되면 내일이 달라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져 있죠. 어머님도 어디에다가 좀 더 초점을 두고 내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오늘 좀 많은 팁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념 하나를 새로 좀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정치라는 이제 이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던 게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라는 이제 책에서 이제 미래의 시대는 컴퓨터 정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인들이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정치가 아니고 앞으로는 컴퓨터 정치의 시대야. 이 말은 뭐야? 컴퓨터 또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결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정치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10여 년 전 코딩 교육 열풍을 타고 컴퓨터 관련 전공을 선택한 청년들이 인공지능 발전의 영향으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구 컴퓨팅 연구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학의 컴퓨터 분야 학부 졸업생 수는 약 17만 명으로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수천 행의 코드를 단번에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이 신입 개발자 채용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 한 졸업생은 졸업 후 2년간 5,762곳에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는 13차례에 그쳤고 정규직 제안은 단 한 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2010년대 초반 코딩 교육 장려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테크업계 거물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 코딩 교육을 적극 독려했고 앱 개발의 높은 경제적 보상이 학습 열풍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코딩 개발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백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단 미국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2025년 이제 올해 3월 통계죠.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을 겁니다.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중장년들도 실은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두 번째로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인력을 고용하는 아마존이죠. 자, 이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기사가 있어요. 이제 뉴스가 있는데 60만 명 정도의 인력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죠. 아까 말했던 그 30년까지 산업 현장의 75%를, 그럼 나머지 25% 정도는 사람이 있겠네요. 75%를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 아까 실업자 얘기했는데 판교에서도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2022년 이후로 신규 채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주니어 개발자라고 그러죠. 보통 주니어 개발자들을 이제 지금 뽑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정도는 지금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유치원생들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가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뭐 게임을 만든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더 이상 개발자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재능이죠. 제 밑으로 여동생이 3명 있는데 저희 이제 셋째 동생 남편 그 재능이 지금 예전에 아마존을 다니다가 이제 구글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아마존에서 이제 구글로 옮겨 타고 이제 뭐 친구들이 다 비슷한 일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이제 추석 긴 연휴 때 이제 한번 만났었는데 저는 이 지금 구글에서 하는 일을 길게는 한 3, 4년 정도 보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버님들이 그럴 수도 있고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이 말이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자,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런 인공지능들이 이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수요들을 이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규 채용을 줄이는 거죠. 또 산업 현장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딩 교육이 한참 열풍이었죠.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뭐 방과후로도 그렇고 수업에서도 코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이제 아까 바이브 코딩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코딩을 해줘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인력들이 현장에 나왔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자, 이제 지금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한 번의 업데이트로 내일이 달라지고요.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를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구글이요. 최근에 면접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이잖아요. 자, 입사 면접 과정에서 당신이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 것 중에 향후 5년 내에 AI가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면접에서. 이 질문을 던진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있겠잖아요. 자, 뭘 듣고 싶을까? 지원자가 갖고 있는 특정 기술이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를테면 전문적인 지식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숙련된 AI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원자는 무엇을 깊이 고민해서 답변해야 될까? 자, 이제 듣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앞으로 다가오고 이미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 시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명확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코딩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자, 저는 어떤 일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급격한 어떤 변화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읽어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영역을 앞으로 갖춰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어머님들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좀 깊이 있게 고찰을 해보고자 하거든요. 자, 어머님들한테 조금 낯설긴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인데 셀럽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훈 PD입니다. 딱 들어보면 그의 이름만 듣고도 엄마들 부러워하실걸요? 서울 과고 올라가고요. 스티브 잡스를 꿈꾸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이 아니야. 그러다가 우연히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영화로 눈을 돌리고 영화 PD가 됩니다. 영화 감독이 이제 되려고 준비를 했죠. 자, 그러다 이제 이 친구가 눈을 돌렸던 게 유튜브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제주도의 독립서점 소심한 책방? 거기서도 몇 년 일을 했었다고 해요.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청년하고 똑같죠. 제 제자들도 이제 스카이 지금 다니고 있고 졸업하고 한 제자들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 다니고 이런 제자들 정말 많거든요. 전공도 바쁩니다. 다시 또 수능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그럴까?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전공으로 선택을 했던 이 일이 공부를 하다 보니 맞지가 않아. 그 다음에 비전이 없어 보여.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이제 진로를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이 최성훈 PD는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흔한 보통의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자신이 개척해야 될 영토,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마침내 찾은 거죠. 이분의 특별함을 제가 잠깐 연상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성훈의 사고실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스토리 탐닉가, 이제 웹툰 작가라는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 전방위적인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는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라는 채널을 개설하신 스토리텔링 전문가 이종범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잡식성 스토리 애호가 이종범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게 좀 적당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좋은데요? 웹툰 작가라는 직업으로 소개받을 때도 항상 기쁘기도 하고 교육자라는 정체성도 제 안에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의 소개의 키워드였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건 제가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종범님은 이제 제가 조금 인연이 되어서 살짝의 친분도 생겼고 그렇죠. 술도 같이 먹고 보시는 분들께 미리 밝히고 시작을 하자면 최성훈의 사고실험이라는 채널이 독자적인 채널이 되기 전에 나가고 싶어서 막 톡도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질문이 항상 그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까가 녹아있는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인터뷰어를 보면 저 맞은편에 너무 앉아있고 싶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이해받고 싶고 나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을 듣고 싶고 그거에 대해 나를 좀 내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사고실험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 얼마나 다재다능하신 분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 생활도 하시고 제가 아는 진짜 가장 뛰어난 전달자분의 한 분이시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일 중에 가장 우뚝 솟아있는 거는 이제 닥터 프로스트라는 드라마화까지 진행된 10년 연재를 한 웹툰 작가라는 게 가장 좀 대표적인 이미지시긴 하잖아요. 혹시 보시면서 지금 인터뷰이죠. 이제 인터뷰가 했던 말들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최성훈의 사고 실험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머님들도 오늘 강의 끝나면 가셔서 구독, 좋아요. 한번 보세요. 너무나 들을 만한 유튜브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자, 출연자 여기 나왔던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 모두 최성훈 PD의 질문과 경청을 한결같이 칭찬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이제 그는 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인터뷰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리고 굉장히 깊이 경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인터뷰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넘쳐나는 인터뷰 컨텐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출연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 듣고 잘 묻는 그의 강점이죠. 이런 특별한 강점들이 차별화된 강점들이 아마 이 사람을 찾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최성훈이 자기의 이제 그 유튜브 채널 대문이죠. 이 대문에 딱 써놨던 한 문장이에요. 계속 질문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의 이력이죠. 화려한 이력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기의 길을 지금 찾았는데 이 친구는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거죠. 아, 나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해. 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가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독서를 즐기고 또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좀 지향하고 싶은 그는 질문하는 삶을 선택했고 거의 탑티어입니다. 이 계통에서는. 셀럽들이 다 줄지어 써 있으니까.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해력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어머님들이 여전히 문해력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문해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는 아직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긴 지문을 읽고 자, 지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빠르게 독해하고 자, 이걸 우리는 지금 문해력이라고 얘기하죠. 문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어휘력이 부족해서야. 그래서 뭐 낱말 사전 찾아가지고 낱말 뜻 찾게 하고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과거의 문해력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이죠. 자,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미래 문해력으로 현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 문해력 하니까 약간 좀 감이 안 오죠. 뭐 디지털 리터러시가 뭔지 대충 보고, 그다음 우리가 얘기한 이제 그 보통의 대개 문해력, 이 문해력 명확한 의미가 오는데, 미래 문해력은 말 그대로 미래를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솔루션 대안들이죠. 이런 대안들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미래 문해력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 문해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AI 시대에서 지금 AGI 시대로 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 AGI 시대가 뭐냐면 지금 현재도 아직은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그 생성형 AI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매우 만족할 만한 답변들을 쭉 내놓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렇게 소통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도 있죠. 근데 AGI 시대,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개발자들이 가고 있는데 AGI는 뭐냐면 인간하고 거의 동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의 지능을 소유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자, 그 시대가 오면은 아까 앞서서 그 아마존에서처럼 이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버리니까요. 그럼 거기에서는 정말 최고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생성형 AI라는 이 챗GPT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제프리 힌턴, 그 노벨상 받았던 제프리 힌턴 교수죠. 뇌과학자. 이 양반이 본인이 만들어 놓고 지금 빨리 그거 규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어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다가올 이 미래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앞서 뉴스처럼 대규모의 어떤 실업 사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떡할 거예요? 다양한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이제 이런 걱정들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AGI 시대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문제들이 닥칠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만의 어떤 길이나 답을 찾아가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야기하는 건 딱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AGI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단 두 가지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다 이제 노동을 해줄 거니까. 그 심지어는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이제 유토피아를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 준대잖아요. 왜냐면 일자리 다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하면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기본소득제를 마련해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럼 이건 뭘 하죠? 그럼 그대가 찾아봐야지 뭐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통찰 능력입니다. 인사이트. 자, 그리고 하나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힘,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예전에 저는 한 10년 전부터 강의 때문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검색하면 너무나 훌륭한 고급 정보와 지식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전문적인 지식들까지 다 나오죠. 논문도 검색해서 나오는데 정의까지 해줍니다. 착실하게. 자, 근데 이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량이 중요하다. 지식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역량은 쉽게 키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제 인공지능이 다 솔루션 해결해 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는 이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본질적인 어떤 질문들, 의미와 가치들을 묻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하우가 아니라 노하우. 불확실성의 시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X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저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주요 직무가 저는 이제 여전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강의하는 거거든요.
뭐 외부 강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다음 뭐 교육청에서도 하고, GS도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이런 이제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대면 강의잖아요, 다. 그런데 대면 하면 안 돼. 그때 이제 거리두기 이제 하면서 비대면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할 일 이러네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저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에 제가 잠깐 경험을 해봤던 줌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학부모 강좌 이런 강의를 뭐 대면으로만 해야 돼? 줌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제안을 하면서 그때 코로나 팬데믹 막 시작되고 그 해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줌으로 학부모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유튜브 이제 라이브 강좌를 시작을 했거든요.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바로 X 이벤트. 뭐냐면 한 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충격과 파장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 일이 또 뭐 있어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것들의 등장, 그리고 기후재난이죠. 자, 이제 이런 X 이벤트들은 실은 그냥 불확실성의 시대 하면은 대충 어떤 예측이 가능하지만 초불확실성의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도 불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이제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 X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최재청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세계에서 병원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조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의 예측에 의하면 그리 머지않은 미래의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 상대하는 정신노동자 수준으로 전락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딩 전문가들, AI 기술자들이 몸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AI 코딩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AI가 이제 코딩을 대신 해주니까 지금 전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AI한테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AI를 활용하는 사람한테 직장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조금은 더 현명하게 이 문제를 미리 함께 걱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쩌면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게 떠들어온 통섭의 개념을 자꾸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직종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통섭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20년 전부터 열심히 떠들었어요. 기껏해야 20대 초반에 대학에서 전공 과목 한 5-6개 듣고 나 이거 전공했어, 나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리고 대학 교문을 빠져나갔는데 운 좋으면 좋은 직장 얻어서 한 뭐 10년 20년은 버티겠지만 또 다른 직장을 얻어야 되고 또 다른 직장을 얻어야 될 때 긴 인생을 생각하면 당연히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 확률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세계 4대 똥통대학,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제가 4대 똥통대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똥통이냐?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는데 계속 셰익스피어나 가르치고 호모의 일리어드 같이 읽자 그러고, 근데 그 대학들은 오랜 몇백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두루두루 통섭형 성향을 제대로 갖춘 인재를 길러내주면 그 사람들은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자기가 다음 단계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그 네 똥통대학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대학을 세계 명문대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학들도 이제 조금 그런 긴 안목으로 우리 학생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시대가 험악하게 변화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잘못 휩쓸리면 그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될 텐데 떠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뭐래도 하나 붙들고 버티고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몇몇 사람들과 또 새로운 걸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인재가 AI 시대에도
계속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저 유명한 대학들 많은 엄마들이 우리 자녀가 갔으면 좋겠다 무조건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들은 왜 여전히 고전 읽기를 중요하게 강조할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고전을 가리켜서 오래된 미래라고 의미를 많이 하거든요. 고전은 굉장히 오래된 텍스트지만 실은 고전이야말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걸 한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 그 유명한 대학들의 공통 고전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공통 고전 리스트만 제가 뽑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텍스트들입니다. 눈치가 빠른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서 고딕으로 좀 크게 강조된 거는 아 뭐구나. 지혜숲에서 읽는 책 중에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칼리지. 자, 이 대학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전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학교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재승 교수가 계신 카이스트 있잖아요. 그 카이스트 융합인재학부가 있어요. 거기는 100권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100권을 졸업 때까지 읽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고전 읽기를. 자 이제 지우숲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물론 고전들이 이렇게 간간히 특히 이제 중학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이제 고전이라는 이름에 진짜 본격적인 고전이 시작이 됩니다. 중등까지 쭉. 자 여기 있는 책들이 주로 그런 책들인데 엄마들 이제 간혹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요즘에 이제 애들 되게 좋아하는 책들, 신간들 되게 책 많잖아요. 지혜숲에서 왜 그렇게 오래된 책을 많이 읽히냐, 계속 읽히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지혜숲에서는 정체성 하면은 지혜숲은 사고력 교육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전 교육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전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대학들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서울대와 하버드, 하버드 대학 또는 하버드하고 세인트 존스 칼리지 이렇게 이제 공통 부모들이 있는데 모든 대학들의 공통되게 다 깔려있는 유명한 문학 고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하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이 두 책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들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책 좀 읽히고 관리한다는 학교들 있잖아요. 고등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도 전부 다 이 텍스트들을 필독 고전으로 다 리스트에 넣고 있습니다. 어머님들하고 돈키호테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17세기 초 작품입니다. 에스파냐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이 에스파냐가 한 15세기, 16세기 또는 이제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국으로서 한때 유럽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날리는 그 나라였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영국에 이제 그 패권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파냐가 약간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입니다. 돈키호테 이제 많은 명사들한테 물어보면 돈키호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문학가들 있죠. 문학가들은 자신들의 성경과 같은 책, 교훈과 같은 책으로 첫 번째로 손꼽는 게 바로 돈키호테라는 작품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작품 속에도 나오는데 그 작품 주인공 돈키호테가 너무너무 애정해서 읽고 있는, 반복해서 읽는 책이 기사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사라고 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죠, 이때가 또. 그러니까 100년 전에 기사가 한참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받을 때 그 직무가 일이 그때 이제 그 기사 소설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방랑기사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모험을 떠나죠. 우여곡절을 많이 걷죠. 여러 가지 이제 탐험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뭐예요?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풍차를 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이 왜 소설가들에게는 교본과 같은 소설이냐? 기사 소설만 봐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전의 소설들은 정형화되어 있다. 이들이 권선징악 이런 주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인물들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소설이다.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에게는 성경과 같은 책이거든요. 자, 이제 이 세르반테스의 이제 돈키호테를 읽고 지혜숲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 사교육 수업을 했겠죠? 하고 나서 이제 에세이를 썼습니다. 집에서. 제가 두 친구를 보여줬거든. 하나는 여자친구, 하나는 남자친구예요. 글 색깔이 똑같은 텍스트 완전 나요. 지읒은 에세이를 쓰죠? 독서 감상한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돈키호테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아마 고전 수업 들어가면서 이제 이 텍스트를 만나게 될 건데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쓴 책이다 하면서 이제 쭉 어떤 의미가 썼고, 자, 책을 펴자마자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책의 장면 하나하나가 상상이 같다. 멋진 액션씬, 돈키호테의 생각, 행동과 말들이 내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자, 이제 나를 돈키호테에 빗대어 보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과 돈키호테의 공통점 찾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고 보니 돈키호테와 나 사이에는 시간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 속 돈키호테가 나를 보면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기분 아닐까? 때론 답답하고 엉뚱하고 좋아하는 일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혀를 찰 수 있지만 엄마들이 혀를 차겠죠? 자, 거꾸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엉뚱해 보이지만 창의적인 돈키호테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보통 돈키호테 하면 약간 좀 미친 사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뒤떨어진 사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엉뚱하기는 하지만 뭔가 하나에 꽂히면 몰입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인물들을 가리켜서 흔히 이제 돈키호테로 비유를 하는데 이 친구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매우 열정을 가지고 조금 엉뚱하기도 하지만 좀 창의적이기도 한 누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엄마가 이렇게 좀 아량이 넓으면 좋게 피드백을 해주셨을 거고, 아, 지금 숙제가 많은데 얘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할 일도 많은데 한다면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친구는 책을 보면서 돈키호테와 자신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의 긍정적 자아의 모습을 굉장히 보여요. 자, 엄마가 아마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굉장히 많은 고전을 지우습해서 아이들 만나거든요. 그리고 고전 속의 인물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 고전 속의 인물은 전부 다 누구예요? 나예요. 후에만.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텍스트가 바로 고전이라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고전이 사랑받는 이유는 어떤 작품을 읽든 간에 그런 고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 또는 내 남편, 내 이웃이죠. 내 자식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도 굉장히 사랑받는 고전을 얘기했잖아요. 그 고전 속에 등장하는 그레고로 잠자라는 인물은 장난이에요. 그리고 보험 외판원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문득 눈을 떴더니 첫 문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자기가 거대한 가축으로 변했었어요. 자,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인지를 아는데 처음에는 보살피죠. 하지만 지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습니다. 스토리인 거예요. 그 텍스트를 보면서 그레고로 잠자가 누구야? 뭐예요? 우리 삶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보다 보면 어쨌든 나와 우리 이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텍스트인데 이 친구는 조금 더 다른 이제 초점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이 친구 에세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가 적혀있습니다. 자,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나귀를 탄 채 풍차를 향해 달려가겠는가. 작품 속에서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이라고 불렀다. 왜 하필 풍차를 커다란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며 사람들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는 어찌 보면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사람보다 빠르고 게다가 혼자서 여러 명이 할 일을 해치우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보면 지금 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왜 고전이 오래된 미래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텍스트가 시공간적으로는 오래된 텍스트일지라도 사람과 그다음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유한 질문들을 많이 던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조차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게 고전입니다. 그래서 고전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풍차는 지금의 마치 뭐 같아요? 인공지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일자리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과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풍차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였을까? 풍차 일을 직업으로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은 그래도 혜택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 자녀, 10대, 어머님들 자녀는 덜이죠. 자, 이 친구들은 딱 이 질문을 할 겁니다. 누구를 위한 인공지능이야? 이런 질문을 하겠잖아요. 자, 물론 근대로 넘어오면서 중세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한 사물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걷는 대신 전차를 타고 수레 대신 기차에 짐을 실었다. 사람들의 노동이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삶은 나아졌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나 돈키호테에게 사람들의 일을 빼앗아가는 저 풍차, 전차와 기차는 생계를 위협하는 거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풍차를 향해 돌진한 것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을 대신해 울부짖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의 사연이죠. 시대를 뒤따라가지 못한 돈키호테. 과거에서 살고 있는 그를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돈키호테는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을 건 도전이었으며 나는 그 도전이 멈추지 않기를 빌었다. 주변 사람들이 기사소설에 미쳐버린 늙은 노인으로 그를 기억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방랑기사라 칭해주고 싶었다. 감동적이죠. 자,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의 삶에는 저마다의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똑같은 속도, 더 빠른 속도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를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그 안타까움을 읽은 돈키호테가 그들을 대신해서 풍차를 향해 돌진했던 것 아닐까라는 주체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죠. 굉장히 적합한 컨텍스트, 이렇게 맥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 뭘까? 이게 고전 읽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그 뭐냐면 고전 속에 인물은 다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들의 삶을 쭉 읽어가다 보면 공감하게 됩니다.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 같거든요. 주변의 이야기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내지는 그 인물에게 공감하게 되는데 이런 고전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공감력, 그 다음에 정서지능이죠. 이런 정서지능을 키워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텍스트라는 겁니다. 자, 이 공감 능력이 아까 제가 앞에서 통찰력, 인사이트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뭐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통찰력, 인사이트는 그냥 찾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자, 그런 이제 솔루션 앞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 안에 진짜 본질이 뭐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정서를 공감하고 그래서 더보다 적합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공감을 잘하는 MBTI 누구지? 보통 F가 공감 능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T입니다. 저희 아들 그것 때문에 저를 많이 공격하죠. 근데 제가 관찰했을 때는 저희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F가 돼가고요. 우리가 보통 요즘 얘기하는 애겠나? 테톤이요? 저는 근데 애기 때부터 테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F 성향의 아이들이 보통 이제 정서지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엄마들도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둘째는 진짜 감정도 풍부하고 책을 읽으면 그렇게 아이가 그 이제 자신의 정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 풍요롭게 잘 표현하는데 그냥 너무 인정했어. 동생이 막 학교에서 친구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막 집에 와서 막 친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죠. 정상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공감 능력 하면 정서적 공감만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그냥 공감해주면 안 돼? 내 힘든 상황을?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빨리 그치게 해주고 싶어. 그게 무슨 소용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 난 지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야. 보통 이제 이런 엇갈림이 형상이죠. 자, 저기 한번 볼까? 야, 슬픔은 나는 반이 된다는 거 몰라? 라고 이제 F가 호소하고 있으니까 저 T 친구가 아니, 슬픔을 빨리 없애야지. 왜 나까지 슬퍼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서적 공감 지능이 뛰어나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훌륭하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거. 제가 뒤에 가서 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창조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자, 그런데 반쪽짜리입니다. 그냥 같이 슬픔만 하면 안 돼요. 왜 나까지 슬퍼져야 돼? 없애줘야지. 이게 인지적 공감입니다. 그래서 F도 T도 공감 능력은 타고난 것이 물론 있죠. 하지만 공감 능력은 키울 수 있다. 훈련이 가능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던 정말 중요한 8대 영역 중에 하나가 공감 지능입니다. 자, 이 정서지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 정서지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지혜수 사고 테스트에. 우리 애들도 아마 처음에 다 봤을걸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입니다. 저녁이 깊어서야 귀가 한 혜련이 아버지가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딱 이렇게 밀치면서 어두운 목소리로 말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죠. 애들 학교도 평소에 보낼 수 없고 뭐 학교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한 아빠가 골프 게임 하니까 굉장히 가뿐하네. 뭐 연휴가 어디로 갈 건가? 뭐 이런 얘기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두 질문을 비고 우리 엄마들은 다 알아. 보시면 이게 뭘 묻고 있는지 대충 알겠죠. 관통하는 토픽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느낌이 드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5학년은 대다수 아이들 이렇게 된다. 상황 이름 긍정적이지가 않아. 되게 부정적이야. 상황이는 긍정적이야.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4학년, 5학년 초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혜수필 자녀들을 수업을 보내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애들 배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환경에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 있죠.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이고 상황 2에서는 거의 놀다시피 해도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 상황 1에서는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이런 생각, 본인의 어떤 느낌들을 가진 건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이 아빠의 상황에 본인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간접 체험이라고 얘기하죠. 추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책 속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걸 추체험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나는 아직 어리지만 내가 사회로 나갔을 때 언젠가 나도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미리 추천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책들을 쭉 읽어왔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아마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렇게 정서적 반응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비판적 사고가 높은 친구들은 빈부격차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 생산하죠. 5학년 친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면서 부자에게서 조금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해서 베풀 수는 없나? 뭐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공감 능력에서 가능하다. 자, 이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 당시에 야전병원에서 근무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없이 죽어나가는 군인들을 봤겠잖아요. 자, 이들을 보면서 나이팅게일을 보니까 병원 안에서 죽는 환자들을 보니 병원의 어떤 위생 상태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당국에 호소를 합니다. 근데 정치 관료들은 잘 안 들어요. 지금 빨리 이렇게 새로운 군인들을 수혈을 하고 새로운 무기를 투입을 하고 하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팅게일의 눈에는 병원에 죽어나가는 원인이 분명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최초 장미도표라는 걸 만듭니다. 나이팅게일이 효시입니다. 자, 그림에 보면 이 파란 부분 있잖아요. 이게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어떤 환자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은 환자들 숫자입니다. 압도적이죠. 자, 그 다음으로 많은 이 숫자가 전쟁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와가지고 죽은 환자의 숫자입니다. 자, 요 그림 장미도표를 만들어서 보낸 거죠. 이걸 보고 딱 한눈에 시각적으로 딱 보이니까 어머! 그러면은 이제 군인들을 빨리 이렇게 치유를 하고 회복하는 게 훨씬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0개 이상의 단어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 거죠. 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이팅게일은 바로 죽어가는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이죠. 아마 야전병상에 누워가지고
죽어가는 그 군인들, 아파서 신음하는 군인들이 작은 쪽지, 제 와이프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죽고 나면 제 자식에게 전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의 이제 죽음을 목도하면서 나이팅게일은 어떻게든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없으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자, 또 다른 공감 능력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 문제입니다. 저희 학부모들, 제가 이제 많은 수업을 하지는 못해요. 주중에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로 금, 토, 일에 많이 뛰는데, 학부모들한테 이제 사전에 이렇게 학습 이제 안내하는 문자들을 보내거든요. 굉장히 귀여운 이모티콘입니다. 여기 올해 7월에 요 며칠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네요. 뜨거. 자, 뜨거운 하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면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 인사말 되게 기다리시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주마다 이제 매번 그 긴 여름에 이 더위를 어떻게 조금 더 다르게 이색적으로 인사말을 보내볼까? 전달할까? 뭐 이러면서 그 다음 이제 새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또 어떤 인사말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이모티콘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문자 보내기 전에 어머님들 고민 잠깐 하지 않으세요? 친구 엄마한테 또는 뭐 선생님에게라도 좀 어려운 특히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문자만 딱 써. 그러면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약간 드라이한가? 내가 선택한 낱말이 약간 오해를 일으킬까?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모티콘. 나 이런 표정이야. 나 곤란한 표정이야. 나 지금 기뻐. 설레. 뭐 이런 거를 같이 전달하거든요. 자, 이 이모티콘을 늘 쓰지만 우리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자, 이모티콘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일본입니다. 고리타, 시게타카 이런 거 어려죠. 어쨌든 이분이 만들었는데 자, 이분은 어떤 공감 능력이 있었냐. 본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문자를 보내거나 뭔가 텍스트를 전달을 할 때 되게 드라이하고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래도 현장에서는 뭐가 보여요? 제 제스처도 이렇게 활발하게 보고 제 표정도 다 보이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제가 어디에서 지금 액센트를 좀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낫죠. 뭔가 이렇게 좀 교감하는 게 더 잘 오죠. 자, 섬세한 사람들일수록 문자 앞에서 고민합니다. 내 진심이 호도될까봐. 자,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가면서 그 공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든 거죠. 아주 그 섬세한 어떤 감정이나 뉘앙스죠. 표정. 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대체를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창의성 또는 비판적 사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또한 공감력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제 AI 시대인데 우리가 왜 읽고 쓰고 말해야 되는가? 왜 읽어야 하는가? 앞에서 제가 쭉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AI 시대에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죠. 이런 데이터들은 실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학생들도 다 어떤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가 쓴 오픈소스 라면 논문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때로는 주어진 지식이지만 이 지식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새롭게 창출하는 거. 자, 이런 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에 한마디로 의미와 가치를 입히는 사람.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지식은. 자, 근데 왜 읽고 쓰고 말해야 하는가? 읽어야만 질문할 수 있고 질문 역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솔루션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루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학 문제 해결법은 정말 많거든요. 쫙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빠진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데이터로 들어와 있는 거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이 공간에서 사람들의 정서 이 공간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었던 본질적인 원인 이것들은 다 빠져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그냥 가져다 쓸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야만 하고 질문해야 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쓰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이런 사고 과정들을 벼립니다. 훨씬 더 단련된 어떤 연마의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프리 힌턴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 AI가 실은 수십 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어요.
어머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TV에 딱 연결된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뭐 각 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딸기 잘 못 알아듣죠. 시기도 맨날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프리 힌턴이 관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각 나라의 언어의 규칙, 문법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넣었는데 인간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야. 뇌과학자인 제프리 힌턴은 무슨 생각이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자기 관련된 뇌과학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질문한 거죠. 인간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그리고 연결해서 컴퓨터도 인간의 뇌처럼 학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딥러닝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챗GPT의 탄생으로 연결이 있는 거죠. 이걸로 이제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된 거죠. 이래서 질문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지우숲에 자녀들을 보내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지우숲 수업 가기 전에 에티카 아마 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책을 사전에 읽고 나서 독서 앱을 켜서 문제를 푸는데 지우숲 문제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자, 뭐 관찰 문제, 수록 문제,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 끝에 한 10문제 정도 되는 그 문제의 끝에 항상 질문하기가 있어요. 지우숲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우숲 원래 질문하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질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 역량은 계속 해봐야 역량이 길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아이들은 할 수 있는 3학년 친구도 질문이거든요. 서희, 인물 아마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서희의 한자 이름의 뜻은 빛날 희인가요? 궁금해. 왜 자기가 희자거든요. 그래서 빛날 희인가요? 자, 서희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는 건가요? 서희건설. 굉장히 기발한 아이죠. 서희와 소송영은 사이가 좋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자, 허준이라는 또 책을 읽고 나서 썼던 질문. 허준은 왜 자신의 불행을 탓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깊은 질문이죠. 허준이야말로 서자로 태어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근데 왜 자기의 불행을 탓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대보기를 한 거죠. 동의보감에 나온 약초가 엄청 많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거. 동의보감은 지금 현재 잘 보존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할수록 처음에는 아이들이 수련적 질문 많이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책 속에 답이 있는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질문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확산적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 융합적 질문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에티카를 꼼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많잖아요. 숙제, 영어 숙제, 수학 숙제, 기타 등등 숙제. 자, 그런데 지우숲에 오기 전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에티카에 있는 문제들 꼼꼼하게 읽고 나면 실은 지우숲에 와서는 책에 누가 나오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고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우리는 융합적 수업을 합니다. 아까 이제 최대천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통성 역량, 인사이트 이것을 위해서 초점을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연결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수업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되기 위해선 집에서 책을 꼼꼼하게 읽고 에티카로 문제를 풀어오자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1년 전에 이제 이걸 개발해서 이제 시범부터 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온 건데, 질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각해보면서 곱씹어보면서 질문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런 질문이죠. 중등 수업에 나오는 컨텐츠에 이제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비문학 수업할 때 텍스트로 이제 이 그림 텍스트가 나오는데 되게 독특해요. 시계가 흘러내리잖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이 동그란 시계 위에는 개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텍스트를 만나고, 텍스트는 세상 읽었으면 모든 게 다 텍스트니까 몇 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지우숲의 명화 텍스트 수업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많은 게 생략돼 있으니까. 자, 이걸 보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 흘러내리는 시계지? 자, 그리고 왜 시계 위에 개미가 있지? 왜 시계와 개미인가?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질문하고 사유한 후에 직접 쓰기를 해야 사고의 날이 날카로워집니다. 자,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앞서서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나는 시간 속에서 산다. 내가 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은 나의 생각을 자극한다. 이것은 원형 시계가 여기저기에 걸려 치즈처럼 녹아 흘러내리는 독특한 작품이다. 그중 아래에 놓인 붉은 시계가 눈에 띈다. 그 시계는 다른 것과 달리 시간을 볼 수 없고 시계 위로 개미들만 들끓고 있다. 왜 시계와 개미일까? 이 그림을 시간과 시간의 움직임에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이미 지나간 시간은 죽은 생물이나 썩은 음식물처럼 되돌릴 수 없다.
자, 자연에서 그것들을 되돌릴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계미의 일이다. 왜 시계에 계미가 있지? 자, 시간의 본질, 속성과 그리고 계미의 이제 하는 일이죠. 계미의 일. 자, 이것들을 연결지어서 이 텍스트를 지금 해석을 하고 좀 공부도 할 수 없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영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나 명화가. 그럼 큰이들만 할 수 있죠. 아, 주에서 얘기도 하지. 자,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애저의 바다와 하늘이란 그림입니다. 그림을 꼼꼼하게 한번 보실래요? 하늘이고 바다예요. 하늘 위에 새가 떠있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변화를 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을 관찰하고 두 아이가 3학년 두 친구가 글을 쓰는데 너무나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잖아요. 이곳은 어디지? 자, 위에 있는 거 뭐지?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왜 이게 연결돼 있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바다와 하늘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고리처럼 연결된 게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 육지와 바다, 낮과 밤처럼 말입니다. 저는 방학 때 계속 놀아가지고 대학하기 전에 큰 노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유와 고생이라는 고리가 나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경험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와 새는 먹이 사슬의 고리, 책과 두뇌는 독서의 고리, 그리고 분노와 슬픔은 감정이라는 고리에서 시간과 공간은 세계라는 고리로 연결됐습니다. 3학년에 옵니다. 자, 옆에 친구는 더 놀라워요. 저는 모든 동물은 죽이기 사슬, 먹이 사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호수로 놀러 갔을 때 개구리 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알 20개를 가지고 와서 키웠습니다. 올챙이가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앞다리, 뒷다리가 나온 후에는 우리 집 거북이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된 한 마리만 살았고 나머지는 죽어 있었습니다. 또 다음날 보니 작은 거북이가 개구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실체들을 다 묻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따뜻해요. 또 다음날에는 큰 거북이가 작은 거북이를 괴롭혀 죽였습니다. 이걸 예로 들어서 저는 모든 것은 어차피 죽게 돼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명과학의 지식을 또 이렇게 고리처럼 죽이기 사슬, 먹이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그림, 한 점의 그림에서 이런 놀라운 융합적 지식으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이게 지수발견입니다. 그 최근에 중고등 학교의 과목별 수행평가 사례예요. 제 제자들, 제 아들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수행평가입니다. 자, 주어진 8개의 신문기사 가운데 2개를 선정해서 관련성을 찾아 비교 분석해서 발표하기. 자, 책을 읽고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비평 문수기. 자, 영어.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율적 탐구 후. 그러니까 탐구 주제도 자기가 선정해야 돼요. 요약하고 안개서 논술, 구술하기. 관심사 진로와 관련된 제품을 펀딩하여 기금을 마련한다는 과정으로 영어로 홍보하기. 자, 수학. 현재 학습 중인 수학 그래프를 활용해서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만들고 발표하기. 수업 중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낀 점수. 학습자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쭉 바뀌고 내년에는 이제 지금 갈무리 되나요? 9학년까지 배운 내용도 이렇게 달라졌지만 평가 방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중고등 아이들 생기부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죠. 이 수행평가를 하고 나면 지금 초등 아이들 수행평가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자, 학습자가 탐구한 내용을 말과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수행평가가 대부분이고, 자,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등급이 완화됐습니다. 등급이 9등급제였는데, 그렇죠. 2022 이제 고교 학점제로 이제 5등급제로 완화가 됐습니다. 저희 아들 때는 2등급까지가 11%인데 지금 1등급 10%입니다. 자, 올해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 보니까 1등급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합니다. 당연하죠. 2등급까지 1등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같은 점수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등급 컷이. 그럼 이거 어떻게 변별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장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한데 써오는 것보다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하라고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집에서 쏘라 했던 애들이 챗GPT를 보내고 선생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미리 이제 과제를 주고, 자,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 할 거야? 그럼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직접 현장에 써야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쑥쑥쑥쑥거든요. 의외로 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말하는 거 더 많이 시킵니다. 구술하기. 쓴 게 네 건지? 잘 모르겠어. 자, 말로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술평가가 점점 수행평가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바로 인공지능의 영향이다. 자, 최근에 서울대에서요. SNU죠. 서울대. 자, 영양평가 면접을 제가 작년에 시험이 바뀐다라는 학부모 강좌에서 이미 이렇게 바뀐다라고 거기 이제 뭐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자료를 보고 아마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뀐다고 9월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 중심 교육과 대입해서 학생부 기반의 영양평가를 할 거야 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자, 이제 9월에 발표된 이 입시 전형을 보면 지금도 뭐 서울대는 정시에서 그 전일까지 수능으로 80%, 그 다음에 교과로 20% 반영하겠다. 수능도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뭐 수시는 전부 다 이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교과 전형도 종합전형도. 자, 그런데 이 정시에서 교과 영양 평가라는 영양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비중을 4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에서 뭐 1점대, 뭐 중반, 2점대 이제 선방해서 잘 받았지만 이 친구가 300수까지 뽑으니까요. 거기 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학생부를 보고 이 친구의 영향을 보겠다는 거예요. 등급으로는 또 잘할 수가 없어. 1등급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세특에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십니다. 국어, 수학, 과학, 모든 이제 과목마다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친구가 실제로 어떻게 자기 학습 과정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는가, 어떤 참신한 생각들을 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세특에 선생님들이 기록해 놓으시면 그걸 보고 이 아이의 영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성실하게 학교를 안 빠지고 잘 다녔는가,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리더십 같은 거 잘 발휘했는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걸 지금 본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서울대는요, 이렇게 해서 뽑아놓고 또 면접에서 많이 떨어뜨립니다. 서울대는 너무 면접이 고약하게 유명하죠. MMI라고 하죠. 다중인지 면접. 자, 그런데 지금 면접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서류 확인 면접 수준을 넘어서 문제 해결 영향을 보겠어. 자기 주도적 학습 영향을 보겠어. 의사소통 영향을 보겠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학생부 기록의 이면에 드러나 있는 기록은 이런데 기록도 실은 손 탄 거 많죠. 그래서 면접으로 걸러야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영향을 직접 평가를 하겠다. 자, 그리고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이라는 거. 그리고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이라는 것을,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이라는 것을 나눠서 SNU 영양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가 서류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자기화된 알미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메타인지죠. 자기 인식이 정확한지, 그리고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십이 있는지, 판단 능력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들이 다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입시도 바뀔 겁니다. 맨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의 수능시험 이제 자격고사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9등급제로 뭐 수능시험이 이제 계단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별별 어렵다고 현장에서 난리 하고 대학들은 저마다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런 사다리들을 쭉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수능이 이제 그러면 힘을 잃게 될 거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 제가 이제 소수령 시험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자기 생각을 쭉 풀어갈 수 있도록, 특히 뭐 수학이나 국어에서, 과학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이렇게 쭉 나가시는 분들은 아예 지금처럼 오지 선생으로 솔직히 이 OECD 국가에서 대학 시험을 치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자체가 완전 방향이 틀어질 거다. 뭐냐면 어떤 주제를 두고 글을 쓰게 하는 거죠. 다 에세이 시험 치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볼 것이다. 우리 어머님 아이들이 아마 대학 갈 때는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시험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뭘 생각하냐면, 지문을 읽고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을 재서 이 한 페이지 꽉 차 있는 그 지문에 한 3-4개의 문제가 있고, 문제에 이제 선다형 지문들이 또 있죠. 자, 이걸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푸는가. 자, 요게 지금 중요해. 자,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아시죠? 모의고사 지문 가져다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어. 아, 어머님들 제발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적어도 저는 국어학원은 때가 되면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어 시험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문학 개념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건 중학교 적어도 한 2학년 정도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래는 어떤 애들만 살아납니까? 이겁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통역하고 번역하고 정보 전달을 잘 해줄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하지만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내는 것은 인간이 될 겁니다. 근데 탑티어인 인간만 되겠죠. 그러면 인간 대 인간의 이제 이 상호작용이죠.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AI 시대 때 이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한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그런데 그것의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 그런 힘들이 압축되어 있냐? 고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읽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책을 읽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호소, 클수록 좀 그런 책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고전도 읽는 팁이 있어요. 실은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늘 해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글밥이 뭐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고전들을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지수에서 읽히거든요. 이런 책들이 읽기가 좀 어려우면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키호테를 읽는데 돈키호테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지. 뭐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지는 이제 온갖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작품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쭉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책에 들어가면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간 바빠가지고 덜 읽었어. 자, 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있죠. 그리고 나서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도 좋은 책은 한 번 읽지 않죠. 그 다음 읽었을 때 또 그 다음 읽었을 때는 다른 깨달음이 찾아오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전들을 극복해야만 나중에 600짜리, 700짜리, 800쪽짜리 진짜 벽돌책 고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2까지 하면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하고 중3이 되면 이제 고등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고등과정에서는 리벌 하라리, 이런 사피엔스 베스 이런 책들도 하고, 총균세, 이정 유전자 이런 다양한 책들을 하는데, 지난 이제 그 여름 학기였죠. 여름 학기 때 아이들하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편으로 2권의 책을 읽고 중3 친구들 수료한 친구들이에요. 졸업을 초등학교 때 중요하던 애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2권의 벽돌책을 미리 이제 시간을 주죠. 읽고 나서 와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발표, 이제 PPT 발표를 친구들 앞에서 하는데 주제 선정은 탐구 주제는 본인이 선정하기. 자, 그리고 그걸 PPT로 시간 안에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수업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총균세를 선택하지 않고 제3의 침팬지를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중독이라는 그 이제 개념이 나와요. 인간들이 이제 뭐에 주로 중독이 되죠? 술, 담배, 마약,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데 중독 현상이 생존을 위한 인간의 선택이었다라는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초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동물들의 어떤 중독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를 그 책을 다 읽고 그 정도 책도 읽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냥을 하면은 물론 그 성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함으로써 뭘 먹고 자기가 사냥을 성공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파민을 느껴서 그 사냥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사냥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이 까마귀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두를 까먹어야 돼요. 근데 호두가 까기가 어려워요, 지부리로. 호두를 떨어뜨려서 도로에 그 차가 밟고 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차가 밟고 가고 나서 그걸 주우러 가니까 지가 로드킬을 당해요. 근데 그걸 성공한 얘들은 이렇게 한다. 근데 쟤는 죽었네 하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기술 학습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까마귀가 무엇을 학습하게 되냐? 어떤 신호에 그 차가 움직이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이 까마귀가 인간이 제작한 신호등의 패턴을 파악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저 초점을 잡고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주제 동물 중독을 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통 이제 벽돌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책들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개념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GSB에서 이제 그래도 200~300쪽 정도는 200~300쪽짜리 정도는 도전을 해봤던 친구들이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어쨌든 GSB 너무 좋으니까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싶고 책을 읽어야지 좀 많은 책을 하겠죠. 그다음 하고는 항상 이런 발표를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두 권의 책을 읽고 각각 이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가장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펀치력을 발표 잘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재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소력,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정보를 깔끔하게 잘 전달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관계 대 관계 속에서는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딱 그 친구들의 정서에 맞는 관심 있을 만한 예시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탐구했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면 훨씬 더 호응이 있겠잖아요. 그런 걸로 저는 베스트로 뽑았던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클 수 있다. 지금 모르잖아요. 열심히 보내십시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